우리 새아기 뱃속에 고추가 들었단다. 넌 재수 없는 계집년들 데리고 당장 꺼져. 셋째 딸을 낳고 몸조리도 못한 제 가슴에 시어머니가 꽂은 비수였습니다. 저는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집안의 대역죄인이었죠. 3대 독자의 씨를 말린다며 짐짝처럼 내던져지던 그 차가운 겨울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딸들, 너희가 목매는 그 아들보다 1000배는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몇십 년 뒤, 제 복수는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완성되었는데요. 어머, 변호사님들이 내가 쫓아낸 그 계집애들이라고? 사색이 되어 뒷목을 잡고 졸도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박장대소했습니다. 핏줄마저 부정했던 그들에게 내린 가장 통쾌한 형벌, 지금부터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저랑 연년생인 여동생이 코올리게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그래야 제가 왜 그토록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핏줄보다 더 진한 제 동생 명주가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실 테니까요. 제가 10살, 동생 명주가 9살 때였어요. 친정엄마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시고 집에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새엄마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을 서둘렀어요. 7살짜리 아들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그 여자는 처음엔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우리 자매에게 웃어주는 척이라도 했죠. 아이고, 우리 명이랑 명주 예쁘기도 하지. 이제 엄마라고 불러라. 친엄마라고 생각해. 하지만 아버지가 출근하고 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은 싸늘하게 돌변하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 보듯이 쳐다보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눈빛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새엄마가 데려온 그 의붓동생 녀석은 어린 것이 어찌나 영악하던지 기가 찰 노릇이었죠. 자기 엄마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는 대놓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아끼던 공책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건 예사고 동생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말 타는 신용을 하질 않나 밥상에서 우리 밥그릇에 침을 뱉어놓기도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녀석을 밀치기라도 하면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새엄마가 달려와 제 등짝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천한 계집애들이 귀한 내 새끼 몸에 손을 대. 니들이 감히 내 아들을 쳐?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고 죽었니? 돌아가신 엄마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줄 때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도는데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퇴근에 돌아온 아버지 앞에서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아들을 괴롭혀서 애가 경기를 일으킨다느니 전처 자식이라 잘해주려고 해도 애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느니 없는 말을 지어내며 눈물을 쥐어짜곤 했죠. 기가 막힌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무시, 멸시, 배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매의 해명 따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시끄럽다. 너희가 동생을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새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은혜도 모르고 당장 가서 빌지 못해?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새엄마의 매질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긴 했겠죠?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방관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던 것 같아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었죠. 밥상 차별은 말도 못했습니다. 찌개에 고기 건더기는 몽땅 건져서 자기 아들 밥그릇에 얹어주고 우리 자매 밥그릇엔 멀건 국물만 펐어요. 계란말이도 그 녀석 몫이었고 우리는 김치 쪼가리나 씹어야 했죠. 배가 고파서 부엌을 서성거리면 계집애들이 벌써부터 식탐을 부린다며 밥주걱으로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 아들 입에는 몰래 사온 초콜릿이며 과자를 쏙쏙 넣어주더라고요. 한겨울에는 또 어땠게요. 기름 아깝다며 우리 자매 방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틀어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덜덜 떨며 잠을 청해야 했어요. 입김이 호호 나오는 방에서 명주가 제품을 파고들며 훌쩍거리면 저는 동생 손을 잡고 밤새 입김을 풀어주며 달랬습니다. 언니야, 너무 추워. 엄마 보고 싶어.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제가 무너지면 동생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억울하게 종아리를 맞고 퉁퉁 부은 다리를 절뚝이며 방으로 들어왔는데 동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끄끄대며 울고 있더라고요. 이불을 들춰보니 동생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 작은 몸을 끌어안고 달래는데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아주 매서웠어요. 언니야, 우리 도망가자. 나 여기 있기 싫어. 저 아줌마도 싫고 아빠도 싫어. 우리끼리 살면 안 돼? 내가 돈 벌게. 언니 공부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나가자. 9살짜리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잖아요.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여기서 지내다가 말라 비틀어지느니 차라리 나가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는 동생의 작은 손가락에 제 새끼손가락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래, 명주야. 조금만 참자. 언니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갈게. 그래서 자리 잡으면 너 바로 데리고 올게. 딱 10년만 버티자. 20살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집구석 탈출하는 거야. 알았지?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독종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공부에만 매달렸고 집에서는 귀머거리, 벙어리 흉내를 내며 죽은 듯이 지냈죠. 새엄마가 밥을 안 주면 수돗물로 배를 채웠고 교복 살 돈을 안 주면 선배들에게 교복을 구걸하며 버텼습니다. 밤새 공부하다가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샤프로 찔러가며 잠을 쫓았어요. 피가 맺힌 허벅지를 볼 때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집을 나간다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동생도 제 몫까지 감당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독서실에 처박혀 있는 동안 집안일은 오롯이 동생 차지였거든요. 설거지며 빨래며 그 고사리 같은 손이 퉁퉁 불어터지도록 일하면서도 동생은 군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밤늦게 귀가하는 저를 기다렸다가 몰래 챙겨둔 사탕 같은 걸 건네며 웃어주곤 했죠. 언니, 이거 먹고 힘내. 나는 괜찮아. 언니만 서울 가면 나도 곧 갈 수 있잖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동생의 희생을 밟고 서 있다는 죄책감과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9년이 흘렀습니다. 고3 수험생이 되었을 때
새엄마는 노골적으로 대학 진학을 방해했죠. 문제집 살 돈은커녕 밤에 불 켜놓고 공부하면 전기세 아깝다고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기도 했어요. 저는 촛불을 켜고 공부했고 문제집은 친구들이 다 푼 걸 얻어다가 지우개로 지워가며 다시 풀었습니다. 독서실 갈 돈이 없어서 학교 도서관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해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다 오기도 했고요.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확인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합격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였어요. 뛸 듯이 기뻤지만 집안 분위기는 아주 살벌하더군요. 합격증을 내밀자 새엄마는 입을 삐죽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계집애가 무슨 대학이야? 돈 잡아먹는 귀신이 따로 없네. 그 돈으로 우리 아들 학원이나 더 보내지. 아버지도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보시더군요. 등록금은 알아서 해라. 네가 좋아서 가는 거니 집에 손 벌릴 생각 마.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틈틈이 했던 아르바이트비와 장학금을 합쳐 짐을 쌌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코빼기도 안 비쳤고 새엄마는 안방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섭섭함이요? 아니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와 학교 앞 허름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을 때 곰팡 내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궁궐보다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눅눅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천장이 아니라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1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생 명주가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상경했거든요.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촌스러운 옷차림으로 서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달려가 끌어안았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이 떠나가라 울어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언니야, 나왔어. 진짜 왔어. 이제 우리 안 헤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동생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동생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명주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강단이 있었거든요. 언니는 공부해서 성공해. 나는 돈 버는 게 더 좋아. 나중에 언니가 잘 돼서 나 호강시켜주면 되잖아. 우리 둘 다 대학 가면 굶어 죽어. 그렇게 동생은 공장이며 식당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제 성적표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한박 웃음을 짓던 동생이었어요. 좁은 자취방에서 둘이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우리는 마냥 좋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 찬물로 머리를 감아도 쥐가 나오는 반지하 방이라도 서로가 있어서 웃을 수 있었죠. 부모님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해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너희들 잘 살고 있니? 돈 좀 보내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더군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대할 곳은 없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야 우리가 사는구나 하고요. 다신 전화 안 해. 우리 찾지 마세요.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듯 끊어버리고 그 길로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 하늘 아래서
혈육이라고는 달랑 둘뿐인 외로운 섬이 되어 서로를 지켰습니다. 명주는 저에게 엄마이자 아빠였고 저 또한 명주에게 부모이자 친구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삶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밥을 차리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진짜 가족을 만든 거죠. 가끔 명주가 월급날이라고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오는 날이면 우리는 작은 상을 펴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며 미래를 꿈꿨어요. 언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 나는 일단 너랑 같이 살 넓은 아파트 사고 싶어. 볕 잘 들고 곰팡이 없는 집. 나는 빨간 스포츠카 사고 싶어. 그거 타고 언니 태워서 바다 보러 갈 거야. 그래, 우리 꼭 그렇게 살자. 저 인간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자.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저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고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성벽 안에서라면 세상 어떤 풍파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얄궂더라고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제 인생에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평온함이 폭풍 전야였다는 것을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남자를 만나기 전 우리 자매의 가장 빛나고 애틋했던 시절이었죠. 대학교 졸업식 날 저는 학사모를 던지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우리 자매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제가 동생이 다니던 중견기업관리직으로 덜컥 합격해버린 겁니다. 동생은 생산팀, 저는 총무팀. 비록 부서는 달랐지만 아침마다 나란히 출근 버스에 몸을 싣고 회사 정문을 통과할 때의 그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킥킥대며 밥을 먹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떡볶이를 사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지옥 같던 집을 탈출해 서울 하늘 아래 우리 둘만의 성을 쌓고 이제는 번듯한 직장인까지 되었으니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하고 달콤한 일상 속에 독이 든 성배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그 남자는 입사 동기였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부터 유난히 사람 좋게 웃으며 분위기를 주도하던 사람이었죠. 총무팀 업무가 손에 익지 않아 쩔쩔매고 있을 때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김 부장님 또 히스테리 부리죠? 저 인간 원래 저래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이거 마시고 힘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버렸나 봅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동기들과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둘만 남아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죠. 상사 뒷담화로 시작된 대화는 서로의 가정사, 고민거리로 이어졌고 저는 그 사람이 제 아픈 과거까지 감싸 안아줄 유일한 안식처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빠의 부재, 가족의 따뜻함에 목말라 있던 저에게 그는 너무나도 완벽한 내 편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산의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제 동생 명주였어요. 월급을 모아서 산 근사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동생을 회사 앞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죠.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였기에 제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식사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자는 시종일관 명랑하게 떠들었지만 동생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어갔거든요.
결정적인 장면은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남자가 주문한 것보다 굽기가 좀 더 익혀서 나오자 그는 갑자기 종업원을 부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봐요. 내가 미디엄 레어라고 했지 언제 웰던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당장 다시 해와. 종업원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도 그는 분이 안 풀리는지 혀를 차며 포크를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저와 동생을 보며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글거리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내가 입맛이 좀 예민해서. 명주 씨는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당황했지만 자기 의견이 똑부러지네 하고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 그 똑쟁이 명주는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를 먼저 보낸 뒤 동생은 제 손을 잡고 심각한 얼굴로 말했죠. 언니야, 저 사람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저는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지만 동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못 봤어? 아까 종업원한테 하는 행동 말이야. 자기 기분 나쁘다고 생판 남한테 화내는 거. 그거 습관이야.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라고. 게다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언니 말은 듣지도 않잖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언니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저는 발끈해서 대꾸했습니다. 야,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 그리고 자기 의견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자 동생이 울상이 되어 제 어깨를 흔들며 호소하더군요. 언니, 제발 정신 차려. 저 사람 눈빛이 우리 아빠랑 똑같아. 밖에서는 호인인 척하고 집안 사람 잡을 관상이라고. 내가 언니보다 사회생활 먼저 했잖아. 내 눈 믿어. 저 인간은 아니야. 하지만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저는 동생의 급히 끓는 조언을 질투나 걱정쯤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너 지금 언니가 행복해지려는데 축복은 못해줄 망정 초를 쳐? 나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네 말대로 별로인 사람이라면 내가 데리고 살면서 사람 만들면 되잖아. 지금 생각하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학까지 나온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 이치를 깨달은 동생보다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동생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예약하는 동안 동생은 몇 번이나 저를 말리려다 결국 포기하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래. 언니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와야 해. 알았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혼주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죠. 하지만 결론은 부르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내 인생에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다고 독하게 마음먹었으니까요. 시댁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당장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고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20대, 한창 예쁘게 꾸미고 연애할 나이에 언니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한 내 동생. 그날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바보야. 화장 번져. 오늘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내가 있잖아. 식이 시작되고 화촉점화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어머니들 입장을 외치자 식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혼자 걸어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시모 옆에서 누군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제 동생 명주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어머, 제가 엄마일 리는 없잖아. 부모님 안 계신다더니 동생이 혼주 역할 하는 거야? 아이고, 딱해라. 어린 아가씨가 무슨 죄야. 하지만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마치 자신이 제 엄마라도 되는 양의연한 표정으로 화촉점화를 하고 혼주석에 앉아 있었죠. 남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모습이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살게 하고 키운 건 오직 저 아이, 내 동생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신부 입장을 하며 동생과 눈이 마주쳤을 때 동생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잘 살아, 언니.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보란 듯이 잘 살겠노라고. 남편이 된 그 사람도 시댁 식구들도 동생이 혼주석에 앉은 것에 대해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겉으로는 이해해주는 척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아가 고생 많았겠구나. 이제 우리 집 식구 됐으니 외로워 말고 잘 살아보자. 우리 아들이 너 많이 아끼니까 행복할 거야. 저는 그 가식적인 따뜻함에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시집은 잘 왔구나.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니 이제 고생 끝이구나. 라고요. 정말이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착각이었죠. 그들이 보여준 친절이 동정심을 가장한 우월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우월감이 무너지는 순간 얼마나 잔인하게 돌변할 수 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잘해준다. 네가 걱정하던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수화기 너머로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다행이네. 그래도 언니 명심해.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무슨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하고. 동생의 그 말이 예언처럼 적중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짐을 풀기도 전이었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란 작자가 대뜸 소파에 대자로 눕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명희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리고 물 좀 가져와. 결혼 전 저한테 다정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상전이 한 명 누워 있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여행 다녀와서 힘들어서 저러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주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갓세댁이 된 저를 보자마자 덕담이랍시고 뼈 있는 말을 툭 던지셨거든요. 얘야, 우리 집안 3대 독자 집안인 거 알지? 너는 몸도 튼튼해 보이니 아들 쑥쑥 잘 낳을 게다. 올해 안에 임신 못하면 나한테 불효하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빨리 아들 낳아. 순간 밥 먹던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아들 타령이라니요. 남편을 쳐다보니 이 남자는 한술 더 떠서 해벌쭉 웃으며 맞장구를 치고 있더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누굽니까? 명희 너 들었지? 오늘부터 몸 관리 잘해. 어머니가 지어주신 보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날부터 제 신혼집 냉장고는 시어머니가 지어다 나르는 정체불명의 한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낳는 약이라며
비닐팩에 담긴 그 검은 물을 마실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꼭 참고 넘겼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약 먹었냐, 배란일 마쳤냐는 소리를 듣는 게 지옥 같았지만 멍청하게도 고분고분 따랐죠. 숙제하듯 의무 방어전을 치르며 노력한 끝에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떴을 때 남편은 펄쩍 뛰며 좋아했죠. 맞지? 내가 해낸다니까. 어머니한테 당장 전화해. 하지만 그 기쁨은 딱 5개월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간 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넌지시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엄마 닮아서 아주 예쁘겠네요. 핑크색 옷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표정이 싹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씨,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 너 약 제대로 안 챙겨 먹은 거 아니야? 아들 낳는 약이라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 핑계대며 저를 탓하는 그 꼴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요? 계집애라고? 쯧쯧.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더니 몸조리나 잘해라.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날 이후 출산할 때까지 시댁에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첫째 지은이를 낳고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보란 듯이 아들을 낳아서 저 콧대를 눌러주고 싶다는 못된 오기요.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둘째를 가졌습니다. 연년생이었죠. 입덧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하는데 남편은 등 한번 두들겨주지 않고 이번엔 확실하냐? 는 소리만 해댔어요. 하지만 결과는 또 딸이었습니다. 둘째 지수. 둘째가 딸이라는 걸 안 날 남편은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와서 주정을 부렸습니다. 야, 김명희. 너는 배밭이냐? 무슨 딸만 줄줄이나? 내 친구 놈들은 한 방에 아들 잘만 낳던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소리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첫째 지은이 얼굴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네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게 해서 미안해. 라고요. 그때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자포자기한 듯 그냥 살자, 팔자가 이런 걸 어쩌냐며 찬바람을 쌩쌩 날리더군요. 하지만 사람 욕심이란 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우리 집 때 끊기게 생겼다며 대놓고 망신을 줄 때마다 제 안에서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기필코 아들 낳아서 그 입 다물게 해준다. 그렇게 미친 척하고 1년 뒤 셋째를 가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특히 제 동생 명주는 펄펄 뛰며 말렸습니다. 언니야, 제발 그만해. 아들 낳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언니 몸 망가지는 건 생각 안 해? 저 인간들 비위 맞추려고 애 낳는 기계 노릇할 거야? 동생 말이 100번 맞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기분이었거든요.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고기도 당기고 배 모양도 밑으로 펑퍼짐한 게 영락없는 아들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이번엔 태몽이 좋다며 슬그머니 기대를 내비쳤고요. 운명의 17주차 다시 산부인과 검진대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초음파 화면을 이리저리 보던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산모님, 셋째 옷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언니들 옷 물려 입히면 되겠어요. 자매끼리 친구처럼 지내고 좋죠 뭐.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더군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병원에 같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딸이래. 라고 힘겹게 말을 꺼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더니 뚝 하고 끊기더군요. 다시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린 연년생 두 딸을 돌보며 남편을 기다리는 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밤마다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들려오는 건 술 취한 행인의 고성방가뿐이었죠. 동생 명주가 반찬을 싸들고 집에 왔을 때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꼴은 엉망이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동생이 그 꼴을 보더니 냄비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형부란 인간 안 들어오면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따위 인간 기다리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결혼 안 할 테니까 이혼해. 우리 둘이서 애셋 못 키우겠어? 저딴 집구석에 목매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고. 동생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보다 더 서럽게, 저보다 더 분해하며 울어주는 동생을 보며 비로소 정신이 들더군요. 그래, 남편은 남이다. 핏줄도 뭣도 아닌 종이 한 장으로 묶인 남이다. 하지만 내 뱃속의 아이는 내 피고 내 살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남편이 가출한 상태에서 산통이 왔습니다. 새벽 2시 양수가 터지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죠. 자는 아이들을 깨워 옆집에 맡겨놓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 하고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서 혼자 끙끙 앓으며 셋째 지영이를 낳았습니다. 탯줄도 명주가 잘라줬죠. 아기를 낳고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남편은커녕 시어머니조차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연락 두절이었고 시어머니는 셋째 낳았다는 소식에 징하다 징해. 기어이 딸을 또 낳았냐? 하며 비아냥거리는 전화 한 통 한 게 전부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이요? 꿈도 못 꿨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켜버리는 바람에 당장 병원비 내기도 빠듯했거든요. 동생이 모아둔 적금을 깨서 병원비 내고 미역국을 끓여 날랐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온기 하나 없는 싸늘한 방바닥에 갓난쟁이를 눕히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남편은 안 들어오는데 시어머니는 불쑥불쑥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손녀딸 보러 온 거냐고요? 천만에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감시하러 온 거였습니다. 야,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잠이 오냐? 여자가 얼마나 복가됐으면 사내 자식이 집구석에 정을 못 붙이고 겉돌겠어? 네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딸 셋 낳아놓고 뭐가 그리 당당해서 누워있어? 산모 미역국은커녕 냉장고를 뒤져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챙겨가면서 저런 악담을 퍼붓고 가는데 정말 딱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었죠.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딸이라 실망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걸요. 그 인간에게는 이미 딴 주머니가 아니 딴 살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3대 독자의 씨를 말린다며 저를 죄인 취급하던 그들의 추악한 이면에는 상상조차 못한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지옥 같던 독박 육아와 남편의 가출, 그리고 시댁의 냉대. 이 모든 게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셋째 지영이가 100일이 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여전히 코빼기도 안 비치고 독박 육아에 지쳐 영혼까지 탈탈 털려 있을 때였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상을 팍 쓰고 잔소리부터 시작했을 양반이 그날따라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입이 귀에 걸려 있더군요. 불길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이 제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더니 대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예, 너 짐 싸라. 당장. 저는 젖병을 삼다 말고 어안이 벙벙해서 되물었죠. 네, 짐을 싸라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획 던졌습니다. 이게 뭔 줄 아냐? 고추다, 고추.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손주란 말이다. 네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뱃속에 아들을 품었단다. 내가 그 소식 듣고 며칠 잠을 못 잤다. 귀한 손주 볼 생각에 가슴이 벌렁거려서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지더군요. 남편이 바람난 것도 모자라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아들을? 시어머니는 제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너는 딸만 줄줄이 셋 낳아놓고 무슨 염치로 이 집에 눌러 앉아 있냐? 재수없는 계집년들 데리고 썩 꺼져라. 그 여자가 들어와서 내 손주 낳고 몸조리해야 한단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핏덩이 데리고 당장 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새엄마가 제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던 날 우리 자매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내쫓으려 했던 그 지옥 같던 집구석이 겹쳐 보였거든요. 아, 이대로 있으면 내 딸들도 나처럼 천덕꾸러기가 되겠구나. 아들 귀한 줄만 아는 이 미친 집구석에서 우리 애들은 평생 식모 취급이나 당하며 살겠구나. 그 공포가 엄습하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그동안 잠수 탔던 남편이 쭈뼛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야,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아들 생겼으니 이혼 좀 해줘라. 너도 딸 셋 데리고 사는 게 맘 편하지 않겠냐? 순간 울컥해서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릴 줄 알았냐고 따질 뻔했어요. 저는 그 찌질한 몰골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했다니 눈물이 아니라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이혼해줄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아들 귀한 줄만 아는 미친 집구석에 우리 귀한 애들 더 받자 평생 신모 노릇밖에 더 하겠어? 내 새끼들 예전에 나처럼 병신 만들 바엔 차라리 아비 없는 자식으로 당당하게 키울 거야.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싹싹 빌 줄 알았던 며느리가 너무나도 쉽게,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치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들으신 대로예요. 당장 나갈 테니까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땡전 한 푼 안 받고는 못 나가니까. 저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옷가지 몇 개만 챙겨 나왔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일단 동생 명준의 집으로 가야 했죠. 명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욕설이 속사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언니, 당장 나와. 그 인간들 얼굴도 보지 마. 그리고 내가 알아본 게 있는데 그 상간녀란 년 아주 가관이야. 동생의 정보력은 국정원 저리가라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녀 남편과 같은 회사였고 심지어 동생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격리과 직원이었던 겁니다. 이미영이라고 우리 회사에서도 소문 안 좋은 여자야. 유부남인 줄 알면서 꼬리치고 다닌다고 뒷말 무성했는데 설마 그게
우리 형부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언니, 일단 짐 챙겨서 나와. 내가 그 여자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판 깔아놨으니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갓난쟁이 셋째를 업고 양손에 첫째 둘째 손을 잡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통수에 대고 소금까지 뿌리더군요. 재수 옴붙을라. 퇴퇴, 다신 얼씬도 하지 마라. 저는 멈칫서서 뒤를 돌아보며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들 낳아준 유세 떠느라 며느리가 상전 노릇할 텐데 이제 아줌마 코가 석자네요. 댁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세요. 나중에 피눈물 흘려도 제 탓은 마시고요. 동생의 주선으로 집 근처 카페에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 앉아있는 그 여자, 이미영을 보는 순간 제 촉이 딱 오더군요. 짙은 화장에 표독스러운 눈매, 위아래로 훑어보는 저 시선. 동생과 제가 눈을 마주치며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거 시어머니 잡아먹을 관상이다. 그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애 아빠는 아들 곁에 있는 게 맞죠. 언니는 딸만 셋이니 위자료 받고 나가서 새 출발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옆에 있던 동생 명주가 탁자를 내리치며 일갈했습니다. 야, 너 말 다 했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뭐? 새 출발. 너 지금 아들 뵀다고 유세 떠는데 그 아들이 복덩이가 될지 재앙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야. 우리 언니가 착해서 물러나 주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이년아. 상간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는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명주야, 됐다. 가자. 저 여자 관상을 보니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아들 뵌 며느리라고 시모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니다. 시어머니 꼴 참 우습게 되겠어. 팝콘이나 튀겨놓고 구경이나 하자. 그렇게 동생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좁은 방에 아이 셋과 짐을 풀며 동생과 마주 앉아 캔맥주 하나를 깠더니 동생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더군요. 언니야, 잘 나왔다. 진짜 잘했어. 우리가 그 꼴을 또 어떻게 보냐. 저것들은 인간 아니다. 그 새끼 우리 아빠랑 똑같은 인간이야. 우리가 애들 셋 보란 듯이 더 잘 키우면 돼. 내가 아빠 노릇할게. 언니 혼자 아니야. 동생의 그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과 썩은 동아줄을 끊어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김명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핏덩이 셋째를 포대기에 질끈 동여매고 남편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업무 시간이라 직원들이 북적거리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남편 책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죠. 박진수, 네가 인간이냐? 마누라는 애 낳고 산후조리도 못했는데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나서 애를 만들어? 야, 이미영, 너도 나와.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를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악을 쓰며 버텼죠. 동생이 옆에서 캠코더로 그 장면을 다 찍고 있었고요. 결국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왔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존재하던 간통죄 고소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가자 그제야 시댁과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하더군요. 예, 좋게 끝내자. 우리 아들 깜빵 보낼 셈이냐? 새아기 뱃속에 귀한 손주 놀라서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위자료 넉넉히 줄 테니 고소 취하하고 도장 찍어라. 남편도 빌기는커녕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명희야, 5천 줄게. 5천이면 너희 19살 집은 구할 수 있잖아. 애들 양육비는. 지금 내 형편 알지? 나중에 여유되면 줄게. 일단 도장부터 찍자.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현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당장 아이 셋을 데리고 살 길도 막막했고 긴 소송을 이어갈 기력도 없었으니까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내 새끼들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5천만 원 당장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각서 쓰세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양육비? 필요 없으니까 내 딸들 찾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남남으로 끝냅시다. 결국 간통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일시불로 받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독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딸들은 내가 보란 듯이 훌륭하게 키울 겁니다. 당신들은 그 잘난 아들놈 끼고 잘 살아봐요. 천벌 받을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피 묻은 돈을 종잣돈 삼아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딸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겠노라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여성으로 만들겠노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든든한 지원군,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이모이자 아빠인 명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소주잔을 부딪히며 다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진짜 멋지게 살아보자. 저것들이 배 아파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진 우리 다섯 여자. 가진 거라고는 전 남편이 던져준 위자료 5천만 원과 도끼뿐이었지만 그 돈은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오로지 우리 딸들 교육에 쏟아붓겠다고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 못 배웠다는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듣게 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서렵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회사 격리일부터 식당 설거지, 파출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아이들 기죽지 않게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 지은이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어요. 운동장에는 망국기가 펄럭이고 아이들은 청팀 백팀 머리띠를 두르고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데 제 가슴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아빠와 함께 달리기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방송에서 자 아빠 손잡고 출발선에 서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아빠들이 아이들 목마를 태우거나 손을 잡고 우르르 뛰어나오더군요. 그런데 우리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운동장 구석에서 발로 땅만 파고 있는 겁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어머, 쟤는 아빠가 안 왔나 봐. 무슨 일 있나? 혼자 서 있는 거 봐. 짠해서 어쩌냐? 그 소리를 듣는데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딸아이 손을 잡고 나오고 싶었지만 엄마가 나서는 순간 아빠 없는 애라고 낙인 찍는 것 같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입구 쪽에서 뿌연 흙먼지가 일더니 누군가 비켜요. 비켜.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겁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달려온 제 동생 명주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운동장에 뛰어든 명주는 선생님을 향해 대뜸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여기 아빠 왔습니다. 제가 얘 아빠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순간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죠. 선생님도 당황해서 아, 이모님이세요? 라고 묻는데 명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은이 손을 낚아채듯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아니고 아빠나 다름없어요. 지은아, 뛰어. 이모가 저 배불뚝이 아저씨들 다 이겨줄게. 출발 총성이 울리고 명주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기죽기는커녕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리더군요. 그런데 반환점을 돌다가 그만 다른 아빠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흐르는데 명주는 아픈 기색도 없이 벌떡 일어나 지은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안 늦었어. 뛰어. 우리 지은이 1등 해야지. 절뚝거리면서도 기어이 다른 아빠들을 제치고 결승선 테이프를 끊었을 때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로 활짝 웃으며 지은이를 안아주는 동생의 모습이 세상 그 어떤 아빠보다 듬직하고 멋져 보였으니까요. 명주는 피가 흐르는 무릎을 닦지도 않고 조카에게 씩씩하게 말해주더군요. 맞지? 이모가 다 이겼어. 기죽지 마. 알았지? 네 뒤엔 이 슈퍼맨 이모가 있다. 그날 이후 동네에서 우리 자매는 독한 자매로 불렸고 명주는 조카들의 영원한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언니랑 조카들 지키겠다던 그 약속, 명주는 정말 바보처럼 30년을 지켰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느라 밤을 새우고 사춘기 겪는 아이들 고민 상담까지 도맡아 했으니까요. 저는 엄마였지만 명주는 아빠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종잣돈 삼아 아이들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 살 때 우리는 아이들 문제집을 샀고 남들이 해외여행 갈 때 우리는 도서관에 출석 도장을 찍었죠. 언니, 우리 목표는 딱 하나야. 저것들이 우리 버린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 애들 보란 듯이 성공시켜서 코 납작하게 해주자. 동생의 그 독한 주문이 통했는지 아이들은 정말 기적처럼 자라주었습니다. 첫째 지은이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던 날 우리 세모녀와 명주는 서로 부둥켜 안고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둘째 지수와 셋째 지영이도 언니를 따라 죽기 살기로 공부하더니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겁니다. 동네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사람들이 자식 농사 대박 났다며 부러워할 때 저는 하늘을 보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보고 있냐? 너희가 버린 딸들이 이렇게 컸다. 아들 타령하며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배 아파서 어쩌냐? 하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가슴 뭉클했던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의사가 된 첫째 지은이가 첫 월급을 타던 날이었어요. 봉투를 들고 오더니 대뜸 이모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자고 하더군요. 백화점에 가서 옷이라도 사주려나 보다 했는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피부과였습니다. 지은이는 선배에게 이모 무릎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배, 흉터 좀 제일 좋은 레이저로 지워주세요. 우리 이모 훈장이거든요. 나 초등학교 운동회 때 1등 만들어주려다 생긴 거예요. 제가 돈 벌면 이거 제일 먼저 없애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명주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치료대에 누운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지은이가 이모,
그동안 우리 아빠 노릇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이 흉터는 지우고 예쁜 치마만 입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주책맞게 눈물이 쏟아져서 혼났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모가 핏줄인 아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키워낸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요.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 집 풍경은 그야말로 꽃밭입니다. 의사 딸 하나에 변호사 딸 둘. 둘째와 셋째는 의기투합해서 자매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는데 개업식 날 화환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명주는 이제 내 노후 자금은 너희들이니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배부르다며 조카 바보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딸들도 주말이면 이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모 영화 보러 가자 하며 엄마인 저보다 이모를 더 챙기니 가끔은 질투가 날 지경이라니까요. 건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대단하신 귀한 아들 때문에 시댁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냐오냐 키운 아들놈이 사고만 치고 다녀서 집안 기둥뿌리가 뽑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언니 봤지?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남자 없이 여자 다섯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잖아. 이게 진짜 승리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갈비찜을 뜯으며 명주가 호탕하게 웃을 때 저는 비로소 지난 세월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아빠의 부재, 그런 건 우리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서로의 사랑으로 꽉 채웠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불청객들이 찾아오더군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게,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게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도 통쾌하더라고요. 바람 한 점 없이 화창했던 가을날. 대학병원 응급실 당직을 마치고 비번이었던 큰딸 지은이와 함께 둘째, 셋째가 운영하는 박앤박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딸들이 좋아하는 초밥을 잔뜩 사들고 우리 변호사님들 몸보신 좀 시켜주자며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갔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져서 제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더군요. 그런데 안내 데스크에 있던 실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달려와서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들이 상담 중이신데 고객이 좀 진상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상담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는데 그 풍경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소파에는 팍 사가버린 노파 한 명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고 그 옆에는 웬 껄렁한 20대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짝짝 씹고 있더군요. 노랗게 탈색한 머리에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하고 상담하는 변호사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딱 봐도 질 나쁜 양아치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파의 굽은 등이 자꾸만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낡아 빠진 몸빼 바지에 헝클어진 흰머리, 초라하기 그지없는 뒷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 저를 쫓아내던 그 서슬 퍼런 기운은 다 빠져나갔지만 뼈대는 남아있는 그 느낌 말이죠. 지은이도 이상했는지 엄마, 저 할머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상담실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씨,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합의금 얼마면 되냐고. 내가 깜빵 가게 생겼는데 변호사가 그것도 해결 못해? 그 껄렁한 놈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지르자
참다 못한 둘째 지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경고를 하더군요. 저는 더 볼 것도 없다 싶어서 상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남의 사무실에서 뭐 하는 행패예요? 당장 안 나가요? 제 고함에 껌을 씹던 남자가 흠칫 놀라 쳐다봤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파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세월이 흘러 쭈글쭈글해지고 눈밑이 검게 처지긴 했지만 그 독한 눈매만은 그대로인 사람.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더군요. 너 명이 아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첫째 지은이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조차 기억 못했던 할머니를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로 알아챈 거죠. 둘째와 셋째도 명이? 엄마 아는 사람이야? 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아들 낳는 며느리 드리고 천년만년 잘 사실 줄 알았던 우리 시어머니 아니신가? 꼴이 아주 말이 아니시네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와 제 딸들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그럼 이 변호사들이. 저는 시어머니 말을 딱 자르고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가 쓸모없다고 내쫓은 그 딸년들입니다. 이쪽은 의사, 저기 앉은 두 명은 변호사. 다 내 딸들이라고요. 저희 딸들한테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귀한 손주 자랑이라도 하러 오셨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클만도 하죠.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손녀들이 번듯한 변호사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고 쫓겨난 며느리는 사모님이 되어 나타났으니까요. 상황이 이쯤 되니 옆에 있던 양아치놈이 당황해서 할망구. 일어나봐. 아씨, 쪽팔리게 왜 이래. 하며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로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그 꼬라지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때 의사인 첫째 지은이가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비키세요. 환자 기도 확보해야 합니다. 지은이는 능숙하게 시어머니의 고개를 젖히고 맥박을 체크하더니 다리를 높여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감정 따위는 섞이지 않은 그저 눈앞의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하고 신음하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자신을 버렸던 손녀딸의 차갑고도 지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혈압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진정하세요. 쇼크 올 수 있습니다. 지은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지은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진료는 병원 가서 받으세요. 분위기가 수습되자 둘째 지수가 서류를 탁탁 치며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 상황 정리 좀 하죠. 이분이 저희 친할머니시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계신 피의자 박민호 씨가 그 상간녀 아들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껄렁한 양아치, 문신투성이의 남자가 바로 시댁이 저를 내쫓고 얻은 3대 독자의 핏줄, 상간녀 이미영이 낳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이유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술 먹고 지나가는 여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말리는 시민을 폭행해서 전치사주 상해를 입혔네요. 이미 동종 전과가 이범이나 있고 이번엔 실형 못 면합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형량 좀 줄여보려고 오신 거군요.
지수가 조목조목 읊어대는 범죄 사실을 듣는데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 셋 쫓아내고 얻은 아들이 성범죄자가 되어 그것도 이복 누나들한테 변호를 구걸하러 오다니. 세상에 이런 통쾌한 복수극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제 발 아래 엎드려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삶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더군요. 명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지. 그놈의 여편니가 들어오자마자 나를 아주 종년 부리듯 하더라. 제 예감이 정확하게 적중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자마자 어머니, 손주 보려면 밥상 차리세요. 저는 산후조리해야 하니까 청소랑 빨래도 다 하시고요. 라며 시어머니를 하녀 취급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젖이 안 돌아요. 하며 아들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았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버릇게 못 준다고 살림은 뒷전이고 밖으로 나돌며 춤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급기야 집안에 있던 폐물까지 몰래 빼돌려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년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냐? 돈도 없는 집에 애는 짐이다. 니들이 그렇게 끔찍해하는 핏줄이니 니들이 키워라 하고 애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갔어. 그 어린 것이 엄마 찾고 우는 게 불쌍해서 우리 아범이랑 내가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 사단이 났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었지만 저는 눈곱만큼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서 짝다리 짚고 서 있는 망나니 아들놈이 더 가관이었죠. 아, 할망구.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쪽팔리게. 그럼 당신들이 내 누나라는 거지? 그럼 잘 됐네. 가족이니까 공짜로 변호 좀 해줘요. 나 깜빵 가기 싫으니까 합의금 좀 대신 내주고. 의사 변호사면 돈 많을 거 아니야? 그 뻔뻔한 태도에 셋째 지영이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누가 네 누나야? 우리는 너 같은 범죄자 동생 둔 적 없다. 그리고 뭐? 공짜? 꿈 깨라. 우리는 성범죄자는 변호 안 한다. 당장 나가. 지영이가 보안요원을 부르려는 찰나 사무실 문이 또 한 번 열리며 누군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희끗희끗한 머리, 잔뜩 구분 등 바로 제 전남편 박진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상황 파악도 못하고 허둥대다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죽도록 증오했던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남편은 저를 보고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훌륭하게 자란 딸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과 우리 모녀의 당당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죠. 명희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설마 이 변호사가 우리 지수냐?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박진수 씨, 당신이 딸이라고 버린 우리 지수 지영이 변호사 됐고 저기 지은이는 의사고요. 어때요? 당신 없이도 아주 보란 듯이 잘 컸죠? 반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은 아주 훌륭한 범죄자가 되셨네요. 제 비아냥에 남편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반박할 말이 없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화려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애들한테 연락받고 왔어. 제 동생 명주,
우리 아이들의 슈퍼맨 아빠가 등장한 겁니다. 명주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와 전남편 그리고 망나니 아들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게 웬 콩가루 집안 정모야? 형부, 아니 박진수 씨. 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인과응보가 따로 없다더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명주의 등장으로 전세는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전 남편은 곧이어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놀라움과 후회였던 눈빛이 훌륭하게 자란 딸들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 아빠다. 아비 얼굴도 못 알아보냐?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남남 취급을 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고생? 키워? 딸 셋 낳았다고 쫓아내고 양육비 한 푼 안 준 인간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때 제 동생 명주가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날리며 나섰습니다. 어머, 형부? 아니 박진수 씨. 뻔뻔한 건 여전하시네. 고생? 누가 누구를 키워요? 우리 언니랑 내가 피눈물 흘리며 키웠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숟가락 얹으려는 개수작 부리지 마세요. 아주 추해. 그러자 전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제, 말 조심해. 내가 그때 위자료로 5천만 원 줬잖아. 그 돈으로 애들 공부시키고 먹여 살린 거 아니야? 내 돈으로 컸으면 내 덕이지. 나도 기여도가 있다고. 자식? 농사 성공했으면 애비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인간이 어찌 저리 바닥일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은 제 청춘을 갈아넣고 배신당한 대가로 받은 피 묻은 돈 아니었나요? 그걸 지금 생색이라고 내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졌죠. 저는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서서 쏘아붙였습니다. 야, 박진수. 양심이 있으면 말 똑바로 해. 짐승도 안 그러겠다. 5천만 원? 그게 큰 돈인 줄 아나 본데 애 셋 키우는데 턱도 없는 돈이야. 내가 식당 설거지하고 파출부 뛰면서 뼈 빠지게 벌어서 키웠어. 네가 상간녀랑 룰루랄라 놀아날 때 우리는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살았다고. 이제 와서 기어도? 웃기고 자빠졌네. 제 일갈에 전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더 큰 목소리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 어쨌든 내가 씨를 줬으니 태어난 거 아니야.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야. 너희들 지금 돈도 많이 벌겠네. 그럼 늙고 병든 아비 부양해야지. 부양 의무란 게 있어. 나 지금 몸도 성치 않고 돈도 없다. 민호 합의금도 너희가 해결하고 나한테 생활비도 좀 대라. 아주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자식 버린 애비가 이제 와서 부양 의무를 운운하다니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둘째 지수가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법전을 쾅 하고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부양 의무요? 민법 좀 아시나 봐? 근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네요. 제가 친절하게 법률 상담 좀 해드릴까요? 지수는 법전을 펼쳐 보이며 또박또박 읊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민법상 부양 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존재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그 의무가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낳기만 했지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죠? 이건 명백한 유기입니다. 지수의 눈빛이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둘째, 만약 부양료 청구 소송 거신다면 환영합니다. 제가 승률 100%로 아주 박살을 내드릴 테니까요. 대신 각오하세요.
저희는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들어갈 겁니다. 30년치 양육비에 이자까지 합치면 얼추 계산해도 5억은 넘겠네요. 민호 합의금 낼 돈도 없으시다면서 5억 있으세요? 없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꺼지세요. 지수의 완벽한 팩트 폭격에 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첫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아빠 타령하시는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다니까요. 우리한테 아빠는 따로 있어요. 전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아빠가 따로 있어? 네 엄마 재혼했냐? 하며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때 셋째 지영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재혼 안 했죠. 하지만 우리한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와주던 아빠, 자전거 가르쳐주던 아빠, 졸업식 날 꽃다발 들고 제일 크게 손 흔들어주던 아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세 딸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제 동생 명주였습니다. 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모였어요. 그 순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주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이모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청춘을 다 바쳐 조카들을 키워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이게 정답이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지켜낸 사람이 진짜 부모다. 딸들의 당당한 모습에 전 남편은 기가 죽어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눈치 없는 망나니 아들 박민호가 끼어들더군요. 아, 누나들. 왜 그래, 진짜.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나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뭐 돼요. 합의금 좀 줘봐요. 돈 많다며.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갚을게. 나 좀 살려줘요.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애비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뻔뻔함이 유전인가 봅니다. 지은이가 그 꼴을 보다 못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 정신 차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네가 저지른 죄, 네가 달게 받아. 우리는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으니까 누나 소리 집어치우고. 성공? 범죄자가 무슨 성공이야. 깜빵 가서 콩밥 먹으면서 반성이나 해.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망나니 손자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썩을 놈아, 입 안 닥쳐? 네가 사람 새끼냐? 누나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걸 귀한 손자라고 오냐오냐 키웠으니 천벌을 받는 게지.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그년이 아들 가졌다고 널 내쫓았을 때 천벌 받을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 화상들이랑 살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너희들은 참 잘 컸구나. 정말 대견하다. 내가 무슨 염치로 너희를 보겠냐. 시어머니의 뒤늦은 후회와 눈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궁지에 몰린 악어의 눈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더군요. 30년 전 저를 내쫓으며 비웃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노파만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늦었어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라잖아요. 저희는 이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정말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예요. 그때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이가 인터폰을 눌렀던 모양입니다. 여기 이분들 업무 방해로 신고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내보낼까요? 지영이의 말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망나니 아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간다. 가, 독한 년들,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이겼다. 조강지처와 딸을 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저들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30년 전 갓난쟁이를 업고 쫓겨나던 그날의 서름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축배를 들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예약해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자, 건배. 우리 가족의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와인 한 모금의 취기가 도는지 명주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좀 취하고 싶다. 애들이 이모가 아빠야 하는데 나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그러자 지은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명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건 우리 셋이 준비한 선물이야. 열어봐. 명주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로고를 보니 명주가 20대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던 드림카, 바로 그 브랜드의 빨간 스포츠카 키였죠. 어머, 얘들아, 이게 뭐니? 설마. 이모, 기억 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빨간 스포츠카 사준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 뒷바라지 그만하고 이 차 타고 멋지게 즐겨. 이모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명주는 키를 부여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동생이 흘린 땀과 눈물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딸들이 이렇게나 속 깊게 자라준 게 고마워서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명주의 핸드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명주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뒤집어 엎더군요. 제가 곁눈질로 보니 김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야? 왜 안 받아? 남자야? 제가 짓궂게 묻자 명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회사 후배야. 자꾸 업무 때문에 귀찮게 하네. 그때 옆에 있던 지수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모.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저번에 통화할 때 팀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하던데? 그 연하남 맞지? 회사에서 능력 있고 훈훈하기로 소문난 그 김 팀장. 명주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어머 얘, 모르는 게 없네 이 기집애. 아니 그냥 밥이나 한번 사달라고 해서. 밥을 왜 사달래? 관심 있으니까 그렇지. 이모, 튕기지 말고 받아줘. 김 팀장님 꽤 괜찮다며. 명주는 어머 얘. 귀찮게 증말하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설레더군요. 평생 언니와 조카들 뒷바라지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내 동생. 이제야 진짜 봄날이 찾아오는구나 싶어서요. 야, 김명주. 가라가. 네 봄날은 이제 시작이다. 빨간 스포츠카 타고 데이트하러 가.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떠나가라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다섯이서
아니, 이제는 훈훈한 연하남까지 더해질지도 모르는 우리 가족.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식당 앞 발레 파킹 구역에 번쩍이는 빨간색 오픈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미리 준비해둔 서프라이즈였죠. 명주는 차를 쓰다듬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내 차야? 언니, 나 꿈꾸는 거 아니지? 꿈 아니야. 얼른 타. 오늘 드라이브 한번 시원하게 하자. 명주가 운전석에 앉고 제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세 딸은 뒤따라오는 지은이의 고급 세단에 나누어 탔고요. 자,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고 명주가 엑셀을 밟자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여니 밤 공기가 시원하게 뺨을 스치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죠. 뒤를 돌아보니 딸들이 탄 차가 우리를 호위하듯 따라오며 라이트를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여왕님의 행차를 호위하는 근위병들처럼요. 우리는 해안도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밤바다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죠. 명주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행복하다. 그치? 그래, 명주야. 너무 행복하다. 우리 진짜 잘 살았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모의 구박을 피해 도망치던 10살, 9살의 꼬마들. 서울역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던 자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던 비참했던 날들. 그리고 악착같이 버텨낸 오늘. 그 모든 순간이 이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딸들의 차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기에 오늘 같은 기적을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언니, 저기 봐. 별똥별이야. 명주가 가리킨 밤하늘에 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지금 이 행복이 영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명주 시집가게 해주세요. 내 딸들 앞으로도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아니, 굳이 소원을 빌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앞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지난 사랑으로 뭉친 이 가족에게는 이제 꽃길만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차가 속도를 높이자 바람 소리가 더 크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우리 자매의 웃음소리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달려, 김명주. 오늘 지구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5 여자의 질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저 김명희가 보증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엔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다가도 마지막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었네요.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김명희 님이 흘리셨던 그 수많은 눈물이 결국엔 딸들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걸음이 되었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낸 자매의 우애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세상 그 어떤 아빠보다 든든했던 슈퍼맨 이모, 명주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겠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한 5 여자들의 질주.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제 머릿속에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명희님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쨍하고 해뜰 날이 올 테니까요. 이제 꽃길만 걸으실 김명희님과 가족분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주 이모님, 김 팀장님과의 핑크빛 로맨스도 꼭 성공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김명희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